가난을 벗어나는 세뇌를 시작하세요. 단 4문장에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 아무것도 없었던 한 여자. 하지만 10년 만에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세뇌시켰다고 말하는 그녀. 그렇게 3개의 회사를 창업, 엑시트 후 순 자산만 1,000억이 넘는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죠. 그녀의 이름은 레일라 홀모지. 채널에서 많이 다룬 멘토 알렉스 홀모지의 사업 파트너이자 아내인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유지하게 만든 그 규칙들. 이번 영상에선 그녀가 나눈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레일라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은 부유함과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주변 동네 모든 사람들까지 가난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억대 연봉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한 책을 읽고 변화가 시작됐죠. 그 책의 제목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그녀는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주변에 부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제 자신의 믿음이 저를 돈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음을 느낀 그녀는 대학 졸업 3일 후 캘리포니아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녀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돈에 대한 조언은 무시하기. 물론 이 조언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로 간절함만 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간절히 몸무게를 감량하고 싶은데 적정 몸무게보다 30kg이나 더 나가는 비만인 주변 사람 혹은 트레이너의 조언을 들으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나오셨나요? 물론 도전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도전을 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모님 혹은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곤 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오는 대답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면서 무서웠던 도전을 마치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처럼 합리화시켜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낸 사람, 부를 이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모두는 도전을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던 그 도전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성장해가면서 그 사람을 앞지르게 된다면 더 나은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의 예시로 레일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더 많은 돈을 벌던 그녀의 멘토. 하지만 레일라가 멘토에게 배우고 나아가며 앞지르자 어느 순간부터 그 멘토의 조언이 자신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다른 멘토를 찾았고 더 큰 성장을 만들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결정은 돈을 위해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멋진 몸을 위해 나보다 더 몸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더 야망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것 없이도 성공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다일 겁니다. 하지만 확률은 적고 힘든 여정일 거예요.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힘들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중간중간 이 부분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죠. 내가 더 부자가 될수록 내가 어울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며 나아가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될수록 그들에게 좋은 건 없거든요. 나를 시기질투하기 시작할 거고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이 가난에 남아있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죠. 서로 성장하며 이익이 커지거나 혹은 당신의 성공을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진정 어린 박수를 쳐줄 겁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조언을 묻는 건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이란 표현처럼 인풋이 쓰레기면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퀄리티가 있는 인풋을 넣으세요.
그녀의 두 번째 조언, 돈은 힘을 따르고 부는 시간을 따라간다. 레일라는 말합니다. 돈이 따르는 힘은 행동과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더 빠르게 옮길수록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죠. 돈은 속도를 원하기에 시도하고 실패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고 이 사이클을 빠르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나를 부로 향하게 하는 결정들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결정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의 심사숙고와 인내가 필요하죠. 즉, 돈과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세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서구권에서 부자와 부는 다르게 정의됩니다.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걸 뜻하며 비교적 빠르게 돈을 번 뉴머니를 뜻하지만 진정한 부는 오래도록 대대로 내려오면서도 유지되는 올드머니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죠. 즉 초반에는 행동을 결정으로 바꾸며 빠르게 나아가고 시간이 가며 쉽게 바뀌지 않은 경제적 결정 앞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로 준비해야 합니다. 레일라 울모지의 부를 세뇌시키는 세 번째 부의 규칙, Money goes where the attention flows. 돈은 나의 집중력이 쏟아지는 곳으로 흘러간다.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 이 문장, 레일라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를 위해 필요한 건 어떻게 더 큰 저금통을 만들고 더 큰 돈을 채워 넣는지예요. 그런데 만약 돈을 아끼는 것에 쓰는 집중력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돈을 막 벌기 시작할 때 저도 가진 모든 돈을 세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게 함정이란 걸 알았죠. 저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쏠려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할 힘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걸 깨달은 후 제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닌 더 큰 돈을 벌어줄 일에만 집중을 했고 다른 일들은 남에게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이 돌아오고 올바른 곳에 쓰여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시작됐죠. 세상에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이미 가진 돈을 세는 것에 시간과 힘을 쏟을지, 더 큰 돈을 버는 방식에 시간을 쏟을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잊지 마세요. 돈을 모으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마라톤을 뒤로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주는 할 수 있겠지만 앞서가는 승자가 되진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레일라의 세 번째 규칙, Money is a game. 돈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녀가 성공의 시작점에 들어가기 전 사업가들과의 마스터마인드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의 고민을 듣죠.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달에 4억이라는 벽이 깨지지 않아요. 매달 4억 원이란 순수익, 그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민을 가진 사람보다 레일라 자신이 어떤 면에서든 앞서가는 게 확실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람의 소득보다 40배나 적게 벌고 있었어요. 레일라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똑똑하지도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겐 더 나은 팀원들이 있었고 좋은 자원들도 있었죠. 심지어 마케팅과 세일즈 프로세스도 제가 우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저보다 40배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돈이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피트니스 짐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마켓에 있기에 그는 저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됐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죠. 그걸 깨달았을 때가 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돈이 게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규칙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쏟아졌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모른 상태로 단지 운이 좋아서 좋은 마켓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도 적기에 그녀가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돈이 게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규칙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였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가치가 돈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NBER이라는 리서치 그룹의 연구 결과 수입과 IQ의 상관관계는 단 20%라고 나왔어요. 즉,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똑똑할수록 독이 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더 똑똑하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무엇이 현재 나에게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조금 더 비관적으로 세상, 나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지 않게 되니 성공에서 더 멀어지죠. 하지만 더 멍청할수록 자신을 믿게 되고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무모함이 생겨요. 그렇게 더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일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언제나 더 큰 가치를 만들진 않는다는 것. 돈이라는 게임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규칙만 배우면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걸 말이죠. 자수성가 천억 부자를 만든 네 번째 규칙. 돈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라. 이 규칙을 설명하는 영어 표현도 있죠. FOMO, 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감정. 실제로 내셔널 인다우먼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시간과 감정에 휘둘려 만들어진 재정적 결정들은 무려 68%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일라는 말해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도 수년간 준비 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휩쓸려 결정하기를 멈추세요. 내가 세운 가치와 원칙에 의해 결정하고 감정이 아닌 논리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무언가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40%가 충동 구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는 다릅니다. 레일라는 모든 소비에 대해 감정적이 아닌 논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 이 한 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말했죠. 즉, 돈에 대한 감정을 마스터하는 것이 부를 마스터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으로 이렇게 말했죠. 부를 만드는 것은 똑똑한 결정들이 아니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피하는 것에 숨어 있습니다. 눈 앞만 보고 하는 멍청한 결정은 반드시 피하세요. 이번 영상 속 레일라가 공유한 부를 쇠뇌하는 규칙.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무시하며 나아가기. 두 번째, 돈은 힘을 따라가고 그 힘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때 만들어지며 반대로 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세 번째, 돈은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규칙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똑똑함과 논리보다 무모한 시도와 도전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 마지막, 투자 혹은 돈을 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지 말 것. 이렇게 그녀는 수많은 고군분투를 이겨내며 자신만의 규칙을 정했고 환경까지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부를 위한 세뇌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삶, 남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랬기에 전 이런 간단해 보이는 규칙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메시지들이 앞으로의 도전과 시도 앞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비에 허덕이다 단 7년 만에 빌리어네어가 된 남자. 그의 비밀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속 분명 미래의 부자가 탄생할 거예요. 집도 없이 가장 싼 모텔에서 돈에 허덕이며 살던 한 남자. 가진 거라곤 큰 꿈밖에 없었죠. 결국 생활비를 9걸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아파트에 살며 조단위 부자가 되었죠. 정말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그 남자의 이름은 세이진 얄친. 대부분 조단위 자산가들은 수십 년이 걸려 부를 축적하는 반면 세이진은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7조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론 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의 부를 만든 건 2가지 멘탈리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세이진의 짧은 스토리와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던 빠른 부를 쌓는 부의 멘탈리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전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5개월 된 여동생의 얼굴이 파랬어요. 그리고 온몸이 심각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렇게 5개월밖에 안 된 여동생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명은 뇌전증. 그렇게 여동생과 가족들은 수년간 병원에 살다시피 하며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겐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돈을 많이 번다는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축구선수, DJ,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하지만 이 도전들은 그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모든 도전을 얼마 안가 포기하고 말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사업가라는 도전. 그는 자신이 살던 영국을 떠나 돈이 많은 두바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모텔을 전전하며 1년 동안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 하나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죠. 이때 그는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투자자를 찾아갔다가 그를 불쌍하게 본 투자자의 비서가 그에게 $500를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도 그는 꿋꿋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첫 사업으로 패션 브랜드들의 2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열었고 그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 성공을 만든 건 4가지 프로세스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찾았죠.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모이게 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때 데이터는 두 번째 프로세스인 information, 정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모이고 정리되면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 가능해지면서 세 번째 프로세스인 knowledge,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내가 모은 그 지식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여내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즉, 부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내가 가진 지식을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코드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세이지는 정확히 이 4가지 프로세스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패션 비즈니스에서 팔리지 않는 것과 빠르게 팔리는 옷들을 데이터화시켜 가장 확률이 높은 색깔과 디자인을 바잉했으며 많은 재고를 보유하면 리스크가 높아지기에 단 24시간 동안만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렇게 좋은 제품을 제한된 시간 동안만 판매하는 모델은 수많은 구매자들을 불러 모았고 세계적 대기업 아마존은 그의 회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죠. 그는 말해요. 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럭셔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존과의 계약이 성사되는 날 제 아파트로 아마존의 직원분이 계약서를 들고 왔죠.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셔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그 말을 듣고서 그녀의 얼굴을 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그분은 7년 전 제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을 때 제게 $500를 빌려주셨던 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은 바닥에서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법과 규칙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멘탈리티, 마인드셋이 바뀌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멘탈리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일 중 5년 후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 뭐가 있을까? 2010년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제게 조언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패션은 이제 온라인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특히나 럭셔리 쇼핑은 매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직접 제품을 입고 느끼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 조언을 무시했던 모든 브랜드들은 그 당시 생소했던 온라인 사업에 모든 걸 걸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보는 일 중 5년 안에 일반적인 일이 될 일을 찾는 게 제가 가진 첫 멘탈리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성공은 당신이 화를 내고 불평할 때 끝나게 됩니다. 불평이 아닌 해결책을 찾도록 생각하세요. 물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것처럼 너무 빠르더라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는 꾸준히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패션 회사를 판매한 후에도 회장의 위치에서 경영을 이어갔고 다른 기업의 부회장 직책도 동시에 담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문제점을 마주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빠르면 6주 혹은 몇 개월이 걸리는 시간, 그리고 감정적 노동 등이 너무 싫었죠. 전 그 문제를 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100%를 모두 쏟아붓기 위해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놨죠. 모두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미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그가 굳이 중고차를 팔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멘탈리티, 사람들에게 지금은 생소하지만 5년 뒤 일반적인 일, 이게 중고차 온라인 판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Buy any cars in 30 minutes. 어떤 자동차든 30분 만에 구매합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의 한 가지 문제점은 때론 한 우물만 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차 시장에서 한 우물만 파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분명 30분 안에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곧 그 방법을 찾게 됐죠. 차량 구매자들이 항상 하는 패턴이 존재했거든요. 차를 구매하고 다른 딜러들에게 연락을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딜러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 패턴은 경매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그렇게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한 도전을 한 그는 시작 한 달 만에 무려 6억이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의 플랫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플랫폼이자 수많은 유명 인사들도 그의 사이트를 이용하죠. 그가 하루 평균 사들이는 차의 가격만 최소 100억 단위에 작년 한 해에만 한화로 7조 원의 차를 판매한 세이진. 예전에는 이상하게 들렸던 그 일들이 현재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찾아서 도전했고 그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두 번째 멘탈리티를 공유했습니다. Prepare less and do more. 준비는 적게 하되 행동은 많이 하라. 그는 말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준비라는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그 후 한평생 준비라는 단어는 우리를 쫓아오죠. 그렇게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멈추고 행동하자 이전까진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뤄졌죠. 잊지 마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때는 행동할 때입니다. 설령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AI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인식, 정보가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는 빠르면 2년 정도 안에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AI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로봇이 고객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예시를 들 수 있죠. 프린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잉크를 사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구매의 고객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인 프린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로 이어지는 네 가지 역할, actual customer, 실제 고객, the transaction decision maker, 결정권자, the payer, 대금 지불자, the goal setter, 목표를 세우는 사람. 이 중 사람이 하게 될 일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역할인 골 세터. 나머지는 로봇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고객만이 아닌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셀프 드라이빙 택시를 예로 들자면 우리는 그 택시를 소유하게 될 거고 최저 비용으로 최적의 수익을 만드는 목표를 세워요. 골 세터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는 손님들을 직접 데리고 운행하며 연료가 부족하면 충전소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충전소와 주차장은 로봇을 고객으로 받아들이고 로봇이 구매의 세 가지 역할을 직접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머지않은 미래의 부를 원한다면 제가 말한 이 방법들과 멘탈리티를 통해 남들이 보지 않으려는 부분을 보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제가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세이진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저는 그의 인사이트를 듣고 정리하며 그가 짧은 시간 안에 조 단위 자산을 일굴 수 있던 명확한 이유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찾은 데이터, 정보, 지식, 공유로 이어지는 네 가지 프로세스와 모두에게 지금은 생소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5년 후엔 모두에게 익숙해질 사업이나 서비스를 찾는 첫 번째 멘탈리티, 그리고 준비는 덜 하되 행동은 더하는 두 번째 멘탈리티,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의 인사이트까지, 이 모든 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남들은 간과하지만 미래를 먼저 보는 인사이트를, 그리고 준비보다 행동으로 이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안 풀리던 인생도 균형만 맞춘다면 반드시 개선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하며 기적을 마주하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 같은 인생. 그럼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여기 그 기적을 만드는 27가지 공식을 세상에 공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노우에 히로유키. 실제로 그는 독특한 계산법을 통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닌 자신의 가족의 인생과 커리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꾸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기적과 한 걸음 가까워진다. 전혀 다른 두 가지 키워드를 균형 있게 곱셈하는 기술, 이 비밀을 알면 기적의 순간이 실현된다. 이 책은 바로 당신에게 기적의 순간, 미라클 모먼트를 선사할 것이다. 당신은 기적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인생 속 기적을 만드는 메시지, 미라클 모먼트 속 몇 가지 기적의 공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적의 방법을 말하기 앞서 그는 균형과 왜 더하기를 넘어 곱셈이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균형은 이렇다.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힘이 닿는 데까지 넓고 깊게 세상을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균형 잡힌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란 오히려 많이 흔들려도 된다. 어쩌면 균형은 과감하게 흔들리는 폭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소중히 하면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나눗셈으로 보는 사람이다.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고 할 때 한 조각을 크게 자르면 나머지 조각은 작아질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피자 한 판이 아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균형은 곱셈에서 나온다. 그리고 인생의 곱셈법은 하나의 요소에 다른 하나를 곱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말한다. 잘 풀리지 않는 인생도 균형을 맞추면 반드시 개선될 것이다. 곱셈은 당신의 생각을 2배로 키울 것이다. 이처럼 기적을 위한 균형과 곱셈의 중요성을 언급한 저자. 그가 언급한 곱셈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지나치고 있던 일상을 채워가는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균형을 잡고 또 곱셈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의 글 중 가장 와닿았던 첫 번째 발걸음은 신념 곱하기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며 자유롭게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꾸면 안 되는 꿈은 없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부정당해도 지금의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고 느껴져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원대한 꿈을 꾸어도 괜찮다. 오히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헝그리 정신으로 출세하거나 가난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발판 삼아 자신을 성장시켰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뭘 해도 안 된다며 바보 취급을 받던 사람이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이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무조건 할 수 있다도 없지만 무조건 할 수 없다도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쪽에 베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신을 믿는 것이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가능성을 곱하라는 조언.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텝은 시도한 우리가 마주하는 과정 속에 있다며 그는 얻는 것 곱하기 잃는 것을 언급합니다. 알고 잃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이는 음양의 법칙과 같다. 다시 말해 인생의 균형 자체가 곧 잃는 것과 얻는 것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얻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만 많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러니 우리는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내가 무언가를 잃는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무언가를 잃었을 때 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한 후 각오를 다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얻는 것이 더 많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망설임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한 자문자답을 추천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사표를 던져. 아니 그건 좀. 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다니 무슨 의미야? 인맥도 얕고 좁은 데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 그러면 회사에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야 그렇지만 자신이 없으면 자신감부터 키워야겠네. 그렇네. 지금은 퇴사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가라. 동시에 현실을 바라보도록 해라. 이런 자문자답을 습관화하는 것이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물론 자신감이 아니더라도 도전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조언한 자문자답은 내면에만 존재하던 그 이유를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 도전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이끌어내겠죠. 그리고 미래의 내가 잃을 것보다 얻게 될 이득이 너무나도 커졌을 때 우린 더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후회할 필요 없는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확신이 생겼던 도전을 이어가며 우리는 또다시 의심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이렇게 이겨나가라며 또 다른 곱하기를 나눴습니다.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인간이 대자연 속 나약한 갈대와 같지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나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실패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약점 속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인생은 꽤 살만하다. 사람들은 수많은 도전 앞 무력함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신중함 또한 무력함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미라클 모먼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중함을 몸에 익혀야 한다. 그렇기에 무력하지만 더 나아가고 싶다 생각할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마주하는 갈림길 앞 올바른 곱셈법으로 나아가라. 잠재의식은 당연히 더 나아가는 이에게만 힌트와 힘을 줄 것이다. 항상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몇 가지 선택지를 이미지화하고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지를 골라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잊지 마라. 행운은 불행의 씨앗이며 불행은 또 다른 행운의 씨앗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도 실패도 없다. 이 부분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쁘고 좋은 건 우리의 인식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쁘다고 생각한 성향 혹은 습관도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점이 있구나. 저자는 그렇게 무력함에 신중함을 곱했고 누군가는 멈추고 말 이유 속에서 나아가야 할 힌트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통해서 말이죠. 때로 고민 앞 어두운 사람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강력한 신중함이라는 무기를 가졌다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고민할 수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 그가 써내려간 이 문장은 결정을 앞두고 신중함의 순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력이 아닌 행복함을 선물했죠. 이렇게 그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겸손이 미덕이다라는 말처럼 항상 많은 상황 속 겸손을 유지해야겠지만 불필요한 겸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죠. 때로 누군가가 안부를 물으며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물을 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먹고 살기 바쁘죠. 이런 반응이 겸손인 줄 알고 어깨를 으스대며 무의식적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오히려 저자는 여기서 뻔뻔함을 가지라고 말하죠.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겸손을 위해 당신이 뱉은 여유가 없어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렇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대담함과 뻔뻔함이 필요하다. 어차피 할 수 없다가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바뀌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을 이룰 수 없다. 불필요한 겸손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현실을 끌어당기고 만다. 그러니 올바른 겸손에 받아들임을 곱하라.
물론 이런 저자의 말을 듣고서 자기에만 가득한 이기심을 꼬집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부분은 이기적 접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자존심과 허영심에 찬 뻔뻔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챙기고 남과 나누는 배려와 의미 있는 자존심을 가지라는 통찰.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만약 컵이 있다고 가정하자 물을 계속해서 따르면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 넘치는 물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컵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다. 자신의 컵에 물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물을 나눠줄 수도 없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존심은 중요하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존심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동기부여를 높이고 왕성한 호기심으로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는 의미 있는 자존심과 허세를 우선하여 자신을 과대평가한 결과 독선적인 태도의 요인이 되는 하찮은 자존심,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의 나는 좌절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하찮은 자존심에 매달렸었다. 이대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 당신은 의미 있는 자존심의 역량을 곱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잊지 마라.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살고 현재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꿈꾸며 기적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항상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는 않되 과거의 경험은 마음속 서랍에 넣고 필요에 따라 꺼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때는 좋았지라며 지금과 비교하여 우울감에 빠진 적은 없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거나 무언가에 도전할 때 그때도 잘했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의욕을 끌어올린 적은 있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실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큰 소리로 쾌재를 부르고 싶었던 성공 경험도 있을 것이다. 실패 경험에 치우치면 부정적 사고가 되고 성공 경험에 치우치면 오만함으로 이어진다. 실패 경험을 통한 배움과 성공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의 균형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 것이다. 누구든 결점이나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좋고 나쁨은 없다. 약점은 약점으로 활용해 나아가라. 약점을 굳이 다른 가치관으로 대체하거나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약점의 균형을 찾아 곱하여 나아가라. 당신은 오늘 무엇을 곱할 것인가? 이번 영상 속 이노우에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그가 말한 인생 속 기적을 만드는 비밀엔 특별한 게 필요치 않기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인생 속 크고 작은 부분과 부정적, 긍정적인 성향, 성격, 심지어 약점까지도 곱셈하며 나아가라는 통찰. 물론 영상으로 담아낸 그의 곱셈법은 27개 중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들 너무나도 많은 접근법들이 읽게 될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죠. 물론 모든 방법들이 다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과 과정 그리고 성공의 끝, 이 세 가지를 순환하며 나아갈 때 그의 곱셈법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하기만 하던 삶에서 풍요와 행복을 곱해주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